그럼 안정도를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안정도는 전력계통 내의 각 요소가 미소한 외란에 대해서, 미소외란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특성이겠죠. 그 미소외란이 내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원인으로 이 평형 상태가 무너진 경우, 이거는 좀 과도 상태가 되겠죠. 아까 미소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과도 부분이 있죠. 다시 평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소 안정도 그리고 과도 안정도 두 개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통 안정도의 문제는 뭐 AVR 가버너 모의의 유무에 따라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태 아니죠? 동태죠? 예, 동태. 그래서 여기서 정태에서 동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 과도에서도 동적이 들어간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 이런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정태 안정도라는 극히 완만한 부분. 이걸 그래서 아까 미소 신호라고 그랬죠? 그 정태 안정도는 다른 말로 미소 신호 안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미소 신호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처음 들어봤다가 아니라 다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키워드만 이제 정태 안정도 이렇게 대제목만 있으니까 정태 안정도만 나와있지, 이게 같은 미소 신호 안정도라고 어디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서 이런 걸 읽으면서 정태 안정도는 미소 신호 안정도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답안지를 보다 보면 아, 이게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한다. 넘어가고요. 앞에서 봤던 고위 정태하고 동적 정태에서 고위 정태는 AVR이나 조속기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동적은 그것들을 제어 효과를 고려한 부분이 동적 정태라는 얘기죠. 과도한 정도로 넘어가서, 과도한 정도는 뭐라고요? 급격한 외란, 외부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다시 안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외란의 종류, 장소, 시간, 구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유과도, 그럼 고유과도니까 제어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뭐 과도시는 보통 몇 초 정도의 결판이 난다고요? 0.6초. 예. 결판 나는 거. 1초 이내에 결판이 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외란 발생으로부터 1초, 2초 내의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0.6초에서 판결이 납니다. 0.6초 이내에서 수렴이 되면 거의 안정이 되고, 0.6초 이내에서 수렴이 되지 않으면 발산을 해 나가더라.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게 바로 단단법이죠. 단단법에서 그림이 나오죠. 동적 과도,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동적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그 개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움직여주는 그 개수들이 뭐냐? 발전기의 돌극성, 계자, 세교, 자석 변화를 고려하고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동 전압 조정기 효과, 조속기 동작 등의 제어 효과, 이런 거. 또 빨리 동작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빨리 동작해서 응대를 해줘야 되는 제어 효과가 있겠죠. 그 제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AVR하고 가버너의 제어 효과를 이제 고려해서 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보는 부분이 뭘까요? 사고가 났을 때 아까 0.6초라는 그 시간 내에 판별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0.6초 내에 다시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사고를 빨리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거죠. 그게 아까 설명드린 보호개정기에서 사고 제거, 사고 신뢰도 유지, 보안을 유지하고 뭐 그 다음에 사고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한 신뢰도 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이 뭐였냐 이거죠. 그게 바로 보호개정기라는 얘기죠. 보호개정기가 동작을 하는 부분, 또 빨리 전압이라든가 주파수가 응동이 돼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게 과도 안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콘셉트만 딱 넣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AVR, 가버너를 고려한 게 동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딱 생각을 해서 써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 이거를 정태 영역, 중앙 영역, 과도 영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정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동태 영역이 되는 거고 얘가 과도 영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영역이라는 10초에서 15초까지의 비교적 긴 시간을 가리키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동태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어계를 무시한 안정도 해석도 있다. 그래서 과도, 중간, 정태의 각 시간 영역별로 분류를 하면은 이와 같이 나눠진다. 그게 이제 과도시, 중간시, 정태시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원동기, 기계적인 부분이었죠. 조속기. 발전기 자체가 뭐냐 이거죠. 발전기가 뭐였죠?
큰 게 AVR이죠. AVR 말고도 정수라든가 관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동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겠죠. 송전선 쪽에서도 있을 테고 변압기 쪽에도 있을 거고 부하 측에도 있을 거고 그거를 아까 안정화되기 위해서 각각의 부하에서 뭔가 변화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부하 측에 가면 뭐죠? 전압이나 주파수입니다. 부하 측에서는. 근데 발전기는 어떤 기기 특성이 되겠죠. 송전선도 기기 특성이 되겠죠. 전압이나 주파수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전압 주파수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 변화되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임피던스라는 얘기입니다. 다 임피던스. 변압기에 포화되는 부분. 임피던스 부분. 그 다음 동특성, 주파수 특성, 전압 주파수 특성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 원동기는 조속기, 발전기는 AVR. 그 외 부하 측은 전압하고 주파수 변화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호계전기 쪽 분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과전류 보호, 단락 보호하고 지락 보호하고 그 다음에 탈조 차단, 그리고 주파수 차단 이렇게 나오죠. 용어들이. 전압하고 주파수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장 큰 콘셉트이니. 그게 뭐였죠? 전압 주파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PF 컨트롤, 주파수 나왔죠? QV 컨트롤, 전압 나왔죠? 왜 자동 제어, 그 전력계통에서 제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요? 주파수하고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력계통공학에서 가장 크게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압 주파수 변화가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른 시험 문제에 또 갖다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들은 다 똑같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과도시, 중간시, 정태시. 뭘 고려해야 되냐. 과도시, 전압 주파수 이렇게 다 나오죠. 나머지 쪽을 다 보면 있는데 여기 추가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특성, 국지주파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안정도 해석 부분. 안정도를 해석하다 보니까 수학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의를 뭐 어떻게 하죠?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두 변의 합을 자승을 한 다음에 합한 거하고 같다. 이걸 이용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률이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정의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자꾸 뭐 원리 같은 거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보시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겁니다. 여기 강이 있습니다. 여기 강이 막 물이 흘러가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고 싶습니다. 내가 거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망원경을 해가지고 딱 보면 거리 찍히죠. 여러분 골프장 가서 이렇게 딱 거리 찍어보고 여기 몇 야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감으로 잡는 자인데 그거는 뭐냐? 결국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는 땅이니까 걸어가면은 길이를 알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각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 요걸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하면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온다는 건 피타고라스 종류는 얘의 길이는 뭐라고요? 얘하고 얘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고 얘를 알면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사인 델타는 어떻게 되죠? 요게 S고 얘가 P고 얘가 Q죠? 사인 델타는 S, 사인이니까 S죠? S분의 Q가 사인 델타죠? 그럼 코사인 델타는 C죠? 코사인이니까 S분의 P고 탄젠트 델타는 이렇게 돼 있죠? T죠? 그러니까 P분의 Q란 얘기죠. 탄젠트 델타는 예를 들어 역률에서 이거 여러분 계산했죠? 탄젠트 세타는 왜? 요걸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고 있으면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탄젠트 델타는 뭐라고요? P분의 Q라고요. 그러니까 뭐 역률 계산할 때 QC 계산하죠? QC는 뭐 이게 올라가죠? 그럼 P 탄젠트 델타죠. 그건 뭐냐? 여러분들 앞에서 계산하셨던 게 뭡니까? 바로 여기서 P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역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률이 80%였는데 90%로 개선을 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요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QC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Q만큼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역률을 계산하려면 요만큼만 써야 되겠으니까 요만큼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QC. QC는 P 탄젠트 델타. 그 P 탄젠트 델타가 어떻게 됩니까?
이 탄젠트 세타 1에서 탄젠트 세타 2를 빼준다. 이거였죠. 그 탄젠트 세타를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그 역류 문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코사인 세타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인 델타는 1 코사인 자승 세타로겠죠. 그냥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 세타는 1이니까 거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그렇게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자꾸 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자꾸 차분히 해 놓으시면 나중에 계산 문제 때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애우라고 그랬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 흐름을. 단락전류 계산 같은 건 아예 통짜배기로 애워가지고 흐름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나면 그냥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 원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삼각함수 약하죠. 행렬함수 약하죠. 다 어렵습니다. 미분 적분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왜? 수학이 그만큼 우리는 애워서 했으니까 이걸 이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애우셔야죠. 선형적인 방법, 비선형적인 방법이 있다 이거죠. 전력계통의 안정도 해석하는 수학적 기법이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눠진다.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취급하는 기법하고 선형 미분 방정식을 취급하는 기법이 있다.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가우스 자리대법이 무슨 방법이죠? 예? 선형? 그러면은 저기는 자코비안의 역행렬 계산하는 건 예? 또 헷갈리시죠? 예?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문제 답 이렇게 하는 훈련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키워드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과도 중간 영역 이런 부분에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후자는 정태 영역에 해석된다. 뭐 이렇게 나와있죠. 앞에 전자는 뭐다? 비선형. 아까처럼 과도나 중간 부분은 아까처럼 급격하게 변화가 되니까 얘는 선형적으로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형은 정태라고요. 미소신으로 변화되니까 얘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계산할 때는 아까처럼 비선형 방정식을 쓸 거냐, 선형 방정식을 쓸 거냐, 사고 부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형 구분, 비선형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치적분이 있다 이거예요. 적분을 한다. 적분을 한다는 것은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시간 영역의 진동 파형을 단단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배운다고요? 등면적법, 단단법, 그 다음에 에너지 함수법을 배운다고요. 등면적법은 이기계통에서 간략하게 시간적인 변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안정화됐다 안 된다 그것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면적 가지고. 근데 단단법은 뭐냐고요? 위상각, 각속도, 출력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까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단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수식으로 나중에 그리다 보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전 시험에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애우는 것보다는 이번 시험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온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등면적법하고 단단법만 비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이제 더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애워집니다. 그냥 애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선형 뭐라고요? 과도 중간, 선형, 정태 영역은 이제 아셨죠? 수치적 부분은 뭐라고요? 아까 둘 다 된다고요. 설명이 나왔죠? 수치적 부분 둘 다 된다고. 리아프노브법, 에너지 함수법, 등면적법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 상태에서 뭘 해석한다고요? 등면적법이라든가 단단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수치적 분법이라든가 에너지 함수법이라든가 여기 나왔던 게 뭡니까? 등면적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이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우리는 과도한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도한 정도를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몰라도 등면적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만 써주고 뭐 수치적 분법 제가 설명드렸죠. 4개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아푸노법도 이제 룬지쿤타법, 율러법 이런 것들 뭡니까? 다 자동제어에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다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여기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그냥 제목만 나오니까 나중에 분류 방법 써주실 때 이런 키워드 갖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선형 부분, 시간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하긴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고유값. 고유값이라는 거죠. 원래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정특성.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코비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코비안이 바로 선형 조류죠. 자코비안의 역행력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상차각, 주파수, 실수, 루스-후리치법, 수치적 분법, 추이행렬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은 잘 안 한다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선형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수치적 분법, 등면적법의 확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함수법, 리아푸노브법이 있다. 에너지 함수법이나 리아푸노브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로 해석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빼먹어도 될 것 같고요. 선형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시간 영역에서 해석, 고유값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키워드 정도 보시면 되죠. 그 외에 전력 자코비안으로 얻어지는 정태 영역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간략 계산법 이런 것들은 간략 계산법이라 나왔죠. 실용상으로 뭐라고요? 정성적인 판단에 사용될 법이다. 뭐냐? 되냐 안 되냐? 이거 안정화될 거냐 안 되냐? 이것만 판단하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답이 뭐야? 이거 예스냐 노냐만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예스로 가는 과정들은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 뭐냐? 과도한 정도에서 판단을 하니까. 시간 영역에서 해석기법은 수치적 분법과 추이행렬법이 있다. 추이행렬법은 비교적 최근까지 많이 사용했다. 행렬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다 행렬로 계산을 했죠. 그런 부분. 여기 이제 좀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내용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고유값의 실수부의 부호를 특성 방정식의 개수로 판정해서 안정성을 판단한다. 아까 얘는 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는데 뭐라고요? 실수부의 부호만 가지고. 허수부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단거리 송전선로 같은 것도 계산하다 보면 QV 컨트롤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허수부 빼고 계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부분이 작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루스-후리치법이라든가 로법이라든가 스스름법은 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루스-후리치는 이제 자동제에 나오니까 로 같은 것도 이제 고유값에 대해서 이제 나오니까 로가 이제 바로 고유값입니다. 로 주파수 응답해죠. 아까 시간과 주파수의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왜? 이건 전압하고 주파수라고 했죠. 전력계통이 전압하고 주파수를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주파수 영역으로 환산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환산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퓨리알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죠. 어차피 자동제어도 가서 보시면 이게 다 나이케스트 선도 이런 것들 다 시간과 주파수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나이케스트 선도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가거든요.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서 그 영역으로 변화되느냐 그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동제어가 어렵긴 한데 그냥 그런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안정도 해석의 목적. 이거 왜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를 쓰는 목적. 정의가 어떻게 되냐. OW1H라고 했죠. What? 무엇이냐 이거죠. How? H도 있죠. When?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이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냐. 이게 육하원칙이죠. 육하원칙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는 거냐. 언제 하냐. 이게 시간이죠. 언제. 과도시냐. 동태시냐. 정태시냐. 어디서 하느냐. 발전기에서 하느냐. 부하 측에서 하느냐. 이런 거죠.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왜 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노하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노하우.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건데 요즘은 바뀌었죠. 노후로. 하우가 HOW인데 그 H를 앞으로 넣으면 후가 됩니다. 누구를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아느냐. 왜?
깐시죠, 깐시. 아직까지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누구를 아느냐에서 좌지우지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그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하우로. 예? 그 사람이 알고 나면 그거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다 아셔야지만 됩니다. 뭐 중간 영역 안정도는 뭐 과단 정도에서 검토한 결과를 판명됐을 때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싶다든가, 불안정으로 판명됐을 때 안정화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럼 변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 이거죠. 개통 계획, 운영. 이 뒤에 그 10장이 뭐죠? 전력 개통의 계획과 운영 아닙니까? 개통 계획과 개통 운영에 대해서 이런 안정도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자꾸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면 나중에 이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써먹는 겁니다. 옛날에 전력개통공학을 배웠는데 9장에서는 전력개통의 안정도였는데 10장에서는 계획과 운영이 나왔어. 그럼 안정도 쪽에서 이제 개통의 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또 써먹는 겁니다. 내용을.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정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에서는 일기 무한대의 개통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되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수학적인 계산 모델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계산 모델을 바로 일기 무한대 개통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전력조류 계산할 때 했었죠. 똑같이. 일기 무한대 개통, 전력조류 계산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가 운동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봤으니까 부하 측을 항상 일기 무한대로 넣고 계산을 했죠. 근데 발전기 쪽을 이제 일기 무한대 모선으로 해서 계산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이제 QV 컨트롤에서는. QV 컨트롤 할 때만 여러분들이 발전기가 무한대 모선이 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부하 측이 무한대 모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그림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어떤 때만 그거다. 설명드렸었죠. 단락조류 계산 때도 다 전류 가지고 계산하십시오. 어떤 때만 삼상 단락전류라든가 이런 때만 전압으로 풀어서 쓰시면 된다. 그 케이스만, 예외되는 케이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니까. 정태 안정도, AVR 조속기의 고려 유무에 따라서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AVR의 이런 부분, 조속기에 대한 고려 부분, 이게 바로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 이 부분 뭐라고요? 정상적인 상태가 동기라고요. 과도 상태에서 뭐라고요? 차가도 리액턴스. 동태 상태는 뭐라고요? 과도 리액턴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여기 정태 안정도에서 뭘 계산합니까? 동기 리액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XD 축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발전기가 무한대 모선에 리액턴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과도시에서 해석할 때는 이게 막 변화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발전기가 3상이 있었죠. R상, S상, T상에 120도 이상차를 가지고 돌죠. 얘가 돌다 보니까 얘가 뭔가 계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는 벌써 나는 여기 12시 방향으로 계산하고 싶은데 벌써 30도에 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직축하고 횡축. X축하고 Y축으로 나누는 게 바로 직축, 횡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축, 횡축으로 시간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저번 주에도.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를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발전기 배후 전압을 가지고 계산은. 이게 바로 발전기 기본 시계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발전기 기본 시계에서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V0는 뭐였죠? 마이너스 Z0, I0. V1은 EA-Z1, I1. V2는 마이너스 Z2, I2. 그거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림은. 발전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발전기 내부 전압 강화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처럼 여기 발전기 내부 전압 강화를 이용하는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가 있죠. 그게 리액턴스죠. R 성분은 무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틀어서 그림을 그렸었죠. 요게 어디입니까? 바로 수용과 측이 되겠죠. 요게 발전기계가 되겠죠. 그 발전기에서 어떻게 내부 전압 강화에서 발전기 출력 전압이 나오죠. 거기서 출력 전압에서 또 송전솔로의 어떤 전압 강화를 통해서 수용가는 이렇게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위상각,
전류가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그때 요걸 딱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돌긋기, 뭐 비돌긋기 해가지고 그림 나왔었죠. 그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무한대 모선의 전압이 어디라고요? E2라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단자 전압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 전압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거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 강화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을 뭐 임피던스가 뭐였죠? 위상각, 그 다음에 역률각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 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건 시간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P는 VI죠. 이거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왜 I에 컨주게이트를 취한다고요? 그렇죠. 지상 부분을 플러스로 하는 무효 전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P 플러스 JQ로 해야 되다 보니까 I에 컨주게이트를 취했다. V에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P 마이너스 JQ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P 플러스 JQ로 표시하기 위해서 VI 컨주게이트를 했다. 왜 컨주게이트를 취했다?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 부분이 중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컨주게이트라는 건 마이너스 성분이라고요. 빼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V, 이온이 되겠죠. I는 뭐라고요? I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I는 X분의 ESER 사인 세타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P는 결국 I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전압 차이에서 그 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류가 제한이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퍼센트 임피던스,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곱하고 하니까 이게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로 나눠지면서 허수 성분이 나오더라. 근데 이 허수 성분을 버리면은 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봤을 때 이 허수 성분을 버려도 된다고요. 왜냐면 작으니까. 그 부분을 버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전력 상차가 곡선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전력 상차가 곡선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면 이 그림을 그려서 이 수식으로 설명하면 전력 상차가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이게 전력 상차가 곡선이라고요. 어떻게 나왔죠? P는 X분의 ESER 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ESER 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발전기에 아까 앞에서 수식에서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무효분을 뺀 유효 성분만 가지고 계산한다. 왜? P가 유효 성분이니까 그 유효 성분만 가지고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동기화력 설명할 때도 이런 전력 상차각 곡선이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동기화력이 뭐냐라고 10점짜리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P는 X분의 ESER이고 그 다음에 P가 뭐라고요? 여기 상차각이 0보다 큰 지점이 바로 동기화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기화력은 뭐냐?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동기화력이라고. 동기화력이라고요. 요게 0보다 크면 안정이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불안정하다. 그게 뭐냐?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그걸 미분을 하면 나타난다고 해. 기울기는 미분이니까. 여기는 미분이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요때는 어떻게 된가? 증가되니까 요 영역은 안정한 영역이고 요거는 인계점이죠. 얘는 0이 지점입니다. 얘는 감소하는 지점입니다. 그래 인계점은 0이다.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면은 뭔가 과보상이다, 부적보상이다.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이게 큐브에서도 똑같이 나온다고요. 큐브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림을 QV라고요. QV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렇게 외우라고요. PF라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림을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 무효전력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Y축부터 쓰지 않습니까? Y축에 먼저 중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X축에 중요한 거 쓰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PF 컨트롤, QV 컨트롤 외우다 보니까 이 답안지도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외워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밑에부터 QV, PF 이렇게 외우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고정관념에 맞춰가지고. 요것도 P가 나오겠죠. 요게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여기 부분이 나올 거고.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동기화력이다. 동기화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를 미분을 했으니까 아까 뭐라고요? P는
사인 세타죠. 근데 여기 왜 코사인 세타가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나왔죠. 그러면, 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냐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왜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거든요. 여기 P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인 세타 했으니까. 여기서는 동기화력을 나타낼 때는 그걸 미분한, 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동기화력으로 했으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막 헷갈립니다, 여기서. 전력 상차거 곡선에서는 사인 세타고, 동기화력에서는 코사인 세타고, 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동기화력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정량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 판단 안 합니다, 이거는. 왜? 위상각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 위상각이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틀려지죠? 요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0보다 커지면 안정, 요거는 불안정.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결국은 최대는 코사인 세타가 0이면 뭐죠? 1이죠. 예. 사인 세타가 90도면 1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P죠?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1이라는 얘기죠.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피크점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들 역류를 계산할 때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진상, 지상 할 때 이제, I가 앞섰느냐, 뒤섰냐 가지고 이제 계산하실 때도 그런 겁니다, 지금. L이냐, C냐, 공진할 때도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대 이상은 못 보낸다. 얘가 안정 한계고, 얘까지는 안정이고, 얘는 불안정이다. 근데 이제 발전기 운전 방정식을 할 때, 저기까지 그 정태안정도 해석법 전까지만 해가지고, 하고 설명을 실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W분의 N, 이제 발전기를 안정도를 물 때 회전치 운전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뭐였죠? 터빈의 입력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축이 연결됐으니까 발전기에 출력이 나간다고 그랬죠. 터빈의 입력이고 발전기 출력과의 그 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각속도. 그 다음 M, 관성정수. 뭔가 이제 얘가 적더라도 얘는 관성에서 뭔가 달릴 거 아닙니까? 그 관성정수가 변화 요인이 되겠죠. 각속도는 변화 요인이 되겠죠. 각속도에 반비례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속도가 뭐죠? 레디안입니다, 레디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림을 그릴 때 발전기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그 반시계 방향으로 얘가 돌 때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근데 얘가 뭐죠? 2파이죠. 그 각속도를 뭐라고 그러죠? 2파의 레디안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반지름이 R인 경우 원의 길이는 뭐죠? 2파이 R입니다. 2파이 R. 왜? 원 여기가 2파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원 이게 2파이 R이라고. 2파이라고 해요. 근데 뭐냐? 반지름을 보면은 R이니까. 2파이 레디안이라고 그러죠? 각속도가 요때 이거를 쪼개는 게 이게 레디안으로 쪼개는 게 2파이 레디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맷도라고 얘기하죠. 맷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얘기죠. 변화가. 여러분 계산기 두들길 때도 그래서 세타로 계산할 때하고 레디안으로 계산할 때가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2파의 레디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D 자성 세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얘는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울 때도 어떻게 됐죠? AX 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계산했죠?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에서 얘도 똑같은 거죠? 결국 뭐죠? 요게 X 자성이고 이게 X고 요게 빼지면 그걸 더하면 0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같다라고 놓고 계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뭐다? 가속력이다. M은 관성정수니까. D는 뭐다? 제동계수다. 감속력이다. 그 가속력하고 감속력이 다 합해져가지고 아까 기계적인 입력하고 정기적인 출력 부분이 나오겠죠.
가속력하고 감속력이 합계다 이겁니다. 뭔가 변화하는 변화율에 대한 것들은 가속을 하거나 감속력이 합계다. 근데 그게 뭐라고? 시간에 따라서 dt가 뭐 세타 부분만큼 변하는 부분. 근데 그게 각속도다 보니까 각속도로 나눠진다. 그래서 W분의 M, 뭐 PI-PN 또는 PM 이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물론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이해하시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미소한 외란이 발생하게 되면 이만큼 각속도가 델타만큼 변화가 되죠. 미소만큼. 수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결론은 뭐냐? 수식 하나만 쓰시면 되거든요. W분의 M인데 여기 세타가 요만큼 미소 부분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얘도 미소 부분만큼 넣고 그 다음에 얘 부분이 이제 0이기 때문에 그걸 넣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가지고 결국은 얘만 남는다. 그래서 계산하면 결국은 얘처럼 계산하면은 요만큼 변화가 된 거다. 얘만큼 변화된 건 요만큼 세타만큼 변화된 거다.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P가 얼마만큼 변화된다. 그러면 그 위상각만큼 변화돼서 그만큼 증가된 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위상각이 벌어지면 0도가 아니라 위상각이 90도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 피크의 용량이 나타난다 그랬죠?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표에 보시면 위상각이 요 90도일 때 최대 부분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그런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화 개수가 있다. 결국 부분 뭐냐? W분의 M은 뭐라고요? 가속력. 그리고 얘는 가속은 자성에 의한 거니까 dt분의 d자성 세타. 그리고 W분의 d. 이거는 제동계수니까 감속력. 이건 dt분의 d 세타라고요. 그 부분은 뭐라고요? PI는 마이너스 PN 또는 PM.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감쇄정수고 이게 위상정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왔었죠. 앞에서.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그 Z 오메가. 그게 뭐죠? 송전선을 단락하거나, 저기 했을 때 나타난, 송전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했었죠. 고유 송전 용량 그때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실. 예, Z 오메가. 그때 위상정수, 감쇄정수 나왔죠? 그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된다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D가 0보다 큰다는 건 감쇄를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감쇄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건 뭐냐?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감쇄가 0이었을 때는 그때는 그게 바로 인계점이죠. 감쇄 이게 제동계수가 0보다 작다는 건 제동을 못 시켜주는 겁니다. 그 보시면 제동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 같은데 옆에다 갓길에다가 이렇게 물하고 자갈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 가서 부딪히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제동 원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식 모르셔도 됩니다. 관성이 클수록 이제 길어진다는 얘기죠. 동기화력이 클수록 이제 주기가 짧아진다. 이런 정도만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정태 안정도 해석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